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1월 7일 월요일이고요.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입니다. 지난 며칠간 이어졌던 테일은 추위는 누그러졌는데요. 당분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날이 꽤 추웠거든요. 오늘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는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릴 텐데요.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고요. 오늘 중부지방 곳곳으로 공기질이 탁합니다. 세종은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은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 남부 내륙은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에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가 오지 않는 그 밖의 지역은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남부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6.2도, 강릉은 8도, 부산은 10.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7도, 대구 18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큰 추위 걱정은 없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고급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입니다. 경유와 휘발유의 이 리터당 평균 판매 가격 차이가 20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기는커녕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6일 기준으로 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11월 첫째 주 기준 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지난주보다 3.6원 내린 리터당 1,659.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경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3.9원 오른 리터당 1,871.7원으로 집계되면서 4주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유가 정말 비쌉니다. 네. 원래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하다는 인식도 있었고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역전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 이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자 경유로 수요가 몰리면서 경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건데요. 국내에서 경유는 수송용으로 주로 쓰이지만 유럽에서는 발전 연료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 추운 겨울이 되면서 이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서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경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는 것도 이 가격 차이를 벌리는 요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차도 경유차라 저는 아주 실감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디젤 차, 이 차 자체도 인기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 차도 경유차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한때 큰 인기를 누렸던 경유차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으로 수요가 친환경차로 옮겨가고 있는 데다가 이런 경유값 고공행진까지 더해지면서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4일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 경유 차량 판매 가격이 국내 5개사의 경유차 판매량이 10,000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경유차 누적 판매량이 9만 7천 대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 4천 대 판매된 것에 비유하면 무려 41%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차이,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쉽사리 가격 차이가 좁혀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말로 갈수록 휘발유 수요는 줄고 경유 수요는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 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고 이런 역전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0만 배럴 줄이겠다고 한 것도 이 수요 불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인 상황에서 이 원유 공급마저 감소하면서 향후 경유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기름 넣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견디면서 이제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네, 여러 가지로 요즘 하여간 생각할 게 많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대출금리 9% 시대 눈앞으로입니다.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종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인 이 점도표에서 4.5%에서 4.75% 수준이었던 최종 금리 전망치가 다음 달 5% 안팎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내년 상반기 4% 내외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연 7%대로 형성된 가계대출 금리 상단이 내년 상반기 9%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준금리가 상당히 오른 편인데 여기서 뭐 1%포인트가량 더 높아지면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난 자금 경색 현상 역시 이런 가파른 금리 인상이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채권 투자자들도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투자처의 이자 수익이 높아진 만큼 이 채권에 대한 높은 금리를 요구를 하게 됐고 이를 만족시키지 못한 이 회사채의 발행은 무산되는 시기입니다. 또 최근 2, 3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난 가계와 기업 부채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자 부담이 크다고 빌린 돈을 뚝딱 갚아낼 수도 없는 거고 돈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이게 부채 부담이 큰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중이 지금 어떻게 돼요? 심각합니다. 국제금융협회가 올해 2분기 기준 세계 35개 국가의 국내 총생산 대비 이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102.2%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인 GDP를 웃도는 유일한 국가인데요. 기업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GDP 대비 한국 비금융기업의 이 부채 비율 역시 세계 최상위권인데요. 홍콩 279.8%, 싱가포르 161.9%, 중국 157.1%에 이어서 117.9%로 우리나라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그러면 부담은 어떻게 늘어나는 거예요? 한 시중은행에서 신용등급 3등급인 직장인 A씨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이 A씨가 지난 2020년 11월 전세대출 자금 2억 원을 연 2.62% 금리를 적용받고 이 신용대출 5천만 원을 연 3.61% 적용받아서 월 58만 7천 원 이자를 부담을 해왔는데요. 금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이달 들어서 월 이자 상환액이 117만 8천 원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세대출 금리가 2.62%에서 5.20%로 신용대출 금리는 3.61%에서 7.48%로 뛴 결과인데요. 여기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가능성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6개월 뒤인 내년 5월이 되면은 이 A씨가 한 달에 상환해야 되는 이자 금액이 138만 6천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월급은 뻔한데 이거 뭘 가지고 살아야 되나 싶은데 이게 견딜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이자가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앞으로 이게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 싶은데 하여간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부담이 너무 큽니다. 걱정입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커피만 끊어도 연봉 120만 원 지킨다입니다. 6일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가 발간한 월간 소비자 10월호에는요, 이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홈카페 이 인식과 이 지출 비용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가 실렸는데요. 응답자 약 76%가 하루 한 번 이상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이상이 하루에 한 잔은 커피를 꼭 마신다는 건데요. 일주일에 대여섯 번이 약 12%로 그 뒤를 이었고 일주일에 서너 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도 그 10명 중 7명 안에 드는 사람이거든요. 하루에 커피 한 잔은 꼭 마시는데 그럼 궁금한 게 커피를 끊으면 어떻게 연봉 120만 원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성인 10명 중에 7명이 하루 한 번 이상 커피를 마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성인 한 달 평균 커피 구입비가 얼마나 될까요? 글쎄. 커피 구입비? 뭐 하루에 한 잔씩 먹는 하루에 4,500원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4,000원에 4,500원. 그 정도에 3, 40이. 그러네.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이게 모이니까 목돈이 되더라고요. 한 달 평균 커피 구입비가 바로 10만 3,978원으로 집계가 된 건데요. 커피값으로 월 1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는 셈이니까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2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렇다면 커피를 완전히 끊게 되면 연봉 120만 원을 좀 아껴볼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아까 대출이자 우리 얘기했는데 1년 커피를 좀 줄이면 한 달 대출 이자를 그렇죠. 내죠. 네. 아,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한데. 근데 커피 수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커피 의존도가 높은데 커피 값 자체를 줄이는 뭐 이런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될 거고 그래요. 맞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한 잔에 5,000원 하는 이 비싼 커피 전문점 커피를 찾기보다는 한 2, 3천 원 정도의 저가 커피 전문점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이 1,000원대의 편의점 커피 수요도 덩달아 뛰고 있는 상황인데요. 편의점 업체에 따르면 이 최근 직장인들의 커피 수요가 높은 오피스 지역 상권의 매출이 50% 가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아예 커피값 지출하지 않는 직장인들도 늘고 있는데요. 커피값을 쓰지 않기 위해서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텀블러나 보온병에 커피를 내려서 담아오거나 회사 탕비실을 이용해서 커피와 간식값을 아끼는 그래서 이른바 탕비실 파먹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생활이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커피값 하나라도 아껴서 이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네, 다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박수림 씨, 안건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2016년 생각나시나요? 그 미국 지사의 알파고 이세돌 구단과 세기의 대결 기억나시죠? 네. 이게 2016년입니까?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빨라. 네. 그때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가 승리를 했었죠. 해외 인공지능 기술 수준이 이 정도였냐 하면서 그때 감탄하셨던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인공지능 기술력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6년이 흐른 지금 국내의 인공지능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오늘 그걸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국내 기업의 AI 기술 어디까지 왔니? 네. 와,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이세돌 구단과 그 알파고의 대결이 벌써 6년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발달했고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디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금쪽아, 안녕. 귀여워. 금쪽아 목소리. 맞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코끼리 금쪽이. 왜 좋아? 코끼리 금쪽이 맞습니다.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금쪽아 있어? 안녕 이 목소리 익숙하신 분들 정말 많네요. 채널A의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출연하고 있는 아동 금쪽이를 상담하는 코끼리의 목소리가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 작품이에요. 우리나라 최대 포털 사이트죠. N사에서 AI 더빙 기술로 구현한 목소리고요. 쉽게 말해서 이게 AI 성우를 탄생을 시킨 겁니다. 이 더빙 기술은 짧은 분량의 녹음만으로도 아주 자연스러운
합성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AI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해서 N사가 2020년에 선보인 서비스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가 120만 명이고요. 더빙 생성수가 3,450만 건을 기록할 만큼 아주 인기입니다. 네. 와, 근데 저희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금쪽아 안녕하면 아이들이 자기 속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사람 목소리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네. 텍스트로 문장만 입력을 하면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 목소리로 구현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앞으로 여러 분야에 활용되겠어요, 이거? 네, 여러 분야에 활용될 것 같습니다. AI 더빙은 뭐 성별과 연령, 또 국적에 따른 다양한 스타일의 목소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영상 제작에 다양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리포터나 쇼호스트, 또 내레이션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목소리도 제공을 합니다. 가령 자영업자가 특산물을 광고하고 싶다고 하면요. 네. 그 영상에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쇼호스트 목소리를 설정을 하면 동영상에 쇼호스트의 더빙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소개해드린 물건은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 수림님처럼 이렇게 업된 목소리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다양한 영상에 다양한 더빙이 입혀질 수가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스타트업의 광고 영상이나 개인 브이로그, 반려동물 영상 등의 다양한 콘텐츠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됩니다. 긴장되죠? 아니, 걱정 많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우려하시는 분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이 AI 보이스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또 재용 MC님의 목소리, 예인 MC님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게 또 그렇죠. 중요합니다. 맞아요. 사실. 네. 특별한 AI 합성음을 만들어내려면요. 사람의 목소리가 결국 기반인데요. 이 점을 이용해서 N사는 독특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중한 가족의 목소리를 간직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AI 보이스를 만들어주는 캠페인인데요. 아이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싶은 부모, 또 부모님의 목소리를 간직하고 싶은 자녀, 자신의 젊은 시절 목소리를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괜찮네요. 네, 부모님의 목소리를 영원히 남길 수 있다고 하면 저도 좀 해보고 진짜. 싶은데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방법 간단합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11개 샘플 문장을 녹음을 하면 됩니다. 사연과 함께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샘플 문장은 이렇습니다. 아빠는 멋지게 성장한 내 모습이 자랑스러워. 생각해봤는데 당신과 결혼하길 잘한 것 같아. 이런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장을 읽으면 이 목소리를 바탕으로 AI 보이스를 제작을 하는 건데요. 이 캠페인은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들어보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추억의 목소리를 그대로 간직하는 그 기술까지 와 있군요. 그렇죠. 근데 이 기능뿐이 아니고 네. 이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예술 분야에까지 이런 게 다 진출을 돼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시몬, 너는 아느냐? AI가 시를 쓴다는 사실을. AI 시인입니다. 자, 국내 대형 IT 기업의 그 자회사이자 AI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K사에서 올해 8월 놀라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시를 쓰는 AI 시인입니다. 이 AI 시인은요, 인터넷 백과사전, 뉴스 등을 읽으면서 한국어로 공부하고 13,000여 편의 시를 읽고서 작법을 배워서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첫 번째 시집 시를 쓰는 이유를 출간했는데 현재 1세가 완판됐대요. 와, 저는 AI 인공지능이 다른 건 다 해도 예술만큼은 안 될 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가능해졌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K사가 언어뿐 아니라 시각, 청각, 그리고 감각 등의 다양한 양상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사고하는 멀티모달 AI의 고도화에도 힘써왔습니다. 초거대 이미지 생성 AI를 발전시킨 결과 AI 아티스트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자, AI 아티스트는요, 실제 작품 활동이 가능합니다. 현대 미술가와 공동으로 작품을 제작해서 전시회까지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약 1억 2천만 장 규모의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샷을 학습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화풍과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K사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사람 같은 AI를 만들어가는 한편 이런 기술을 통해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저 예술 분야뿐이 아니고요. 금융 분야에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우, 놀라워. 사실 금융 분야만큼 소비자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없잖아요. 국내 금융 기업 중 하나인 S사가 인공지능 기반의 주식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AI 애널리스트를 만든 건데요. 이 서비스는 원하는 주식 테마를 검색을 하면 관련 종목을 쭉 알려줍니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막막한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예전에는 문어가 고른 게 더 올랐어요. 문어, 똑똑한 문어가 고른 거. 네, 맞아요. AI 애널리스트. 저 또 한 번 믿어봐도 됩니까? 뭐 이런 생각도 주식에 드는데. 관심 많으신 예림씨님. AI 서비스가 주목한 인기 테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항공, 우주, 전기차, 1인 가구, 또 고령화 이런 제법인데? 키워드들이었는데요. 물론 AI가 추천한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요 말 유명하죠.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투자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자가 직접 비중을 조정을 하고요. 또 투자를 원하지 않는 종목은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 예측한 주가의 수익률도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실제 투자에 앞서서는 항상 공부, 사전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야 돼. 또 5월, 4월에 게시한 AI 주식 포트폴리오 서비스 가입 고객이 벌써 10,000명을 넘어섰는데요. S사는 서비스를 개시를 기념을 해서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좌 내에서 한 주 이상 매수한 고객에게는 커피 쿠폰을 앞에서 설명했던 커피 쿠폰을 또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인공지능이 정말 많은 분야에서 지금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었어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I 아니죠? 사람 맞죠?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핫한 자동차 영상 준비했습니다. 차차차 핫클릭 첫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리 쿵 저리 쿵 요리조리 쿵쿵입니다. 자, 한 운전자가 갑자기 차를 제어하지 못하고 주변 시설과 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는데요. 어떤 영상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반대편에 오는 경차 주목해 주세요. 저쪽에 오죠? 갑자기 이상하게 담장을 들이받아요. 깜깜깜이고 담장을 들이받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하다 이걸 들이받은 걸까요? 차를 빼더니 갑자기 급가속으로 뒤로 빨리 가더니 또 뒤로 들이받습니다. 왜 저래? 운전 미수?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미 차가 많이 망가졌죠. 근데 갑자기 앞으로 너도 막아라! 그러면서 나가버립니다. 아니, 앞차 황당하잖아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다시 한번 간다! 아니, 하고 왜 이래? 이렇게 저렇게 막 앞뒤로 차를 빼더니 그대로 도망가? 주행랑을 뭐야? 쳐버립니다. 되게 당황스럽다. 혼자서 철창 부수고 가만히 멈춰있던 옆차 부수고 그리고 도주한 거잖아요. 네. 왜 그런 거죠? 아니, 근데 갑자기 도주한 거 보니까 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이 좀 드는데. 정말 황당하잖아요. 네네. 제보자들이 저기에 누가 타고 있나 유심히 봤다고 해요. 네. 현장에서 경차 운전자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60대쯤 돼 보이는 여성 운전자였다고 합니다. 네네. 다만 이제 목격자들은 진짜 저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는지 요거는 확실치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혹시나 경차에 부딪힌 차주가 있었는데 저분이 블랙박스가 없을까봐 영상을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또 사고를 목격한 사람 정말 많았잖아요. 네. 블랙박스 영상에도 경차 운전자의 번호가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게. 도주한 경차 금세 추적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보기에도 저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저러고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주행랑을 쳤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쉽게 아는 뺑소니. 그렇죠. 뺑소니는 이제 그 특가법상 도주 차량죄라고 해서 만약에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그냥 가면 이거 정말 큰 범죄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그 다친 사람은 어디 다른 곳에 그냥 유기한 경우에 사형까지 나갈 수 있는 정말로 무거운 범죄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차만 이제 손괴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도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도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간 경우에 사고 미조치죄로 이제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주차장에서 네. 이제 차를 살짝 긁고 그냥 이제 가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이 경우 예전에는 처벌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법이 개정돼서 그 경우에도 이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즉시 정차해서 본인의 신원을 알리고 혹시 부상자가 있으면 빨리 병원에 데려가는 등 이렇게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저런 경우에는 저거는 지금 아마 사고 운전자가 잡혔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처벌만 더 가중되죠. 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야, 좀 황당한 화면이었고요. 다음은요. 네. 오토바이를 친 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오토바이를 쳤어요입니다. 에이, 무슨 말이죠? 오토바이가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좁은 골목길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놀랍게도 사고의 원인이 오토바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죠. 자, 부산의 한 골목길입니다. 자, 오토바이가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 뛰어듭니다. 뭐야, 뛰어든 거예요? 모르겠어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너무 빨리 지나갔어. 영상을 정말 빨리 지나갔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영상 보시면 여자가 뛰어드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히려 튕겨져 나가요. 진짜 뛰어들었네, 옆으로. 네, 옆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두 사람이 크게 안 다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여성 일행이 그냥 가시라고 해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 저거 누가 봐도 옆에서 뛰어들었네. 그러니까요. 두 사람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오토바이가 달려가는데 왜 그래? 나 같이 경주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갑자기 막 달려들었어요. 오토바이로. 그러다가 왜 또 그랬지? 혼자 달리면 되는데 옆레인을 이렇게 막 뛰었어. 이렇게 간 거잖아요. 당시 오토바이 뒤쪽에 여성의 일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행에게 달려가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황당한 사고였다. 하지만 사고 직후 여성과 일행이 운전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여성이.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별다른 다툼 없이 원만하게 그냥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며칠 뒤가 문제였습니다. 운전자가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한 통 받게 되는데요. 사고와 관련해 사건이 접수가 됐다. 여성 측에서 타박상을 입었으니까 합의금 300만 원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성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가 영상 다 봤잖아요. 오토바이 잘 가고 있었고 갑자기 옆으로 여자가 달려들었어. 근데 합의금을 300을 요구해요? 아니 근데 또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뛰어든 그 행인한테 미안하다고 사과 받았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끝내고 그냥 간 거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근데 이거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런 경우에 합의금을 줘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영상 다 같이 보셨지만 아무리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의해서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뛰어드는 걸 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론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지 않은 골목길에서는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이 0으로 잡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낮게 잡히게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자로 지금 손해배상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괜찮다 해서 그냥 가면은 나중에 뺑소니범으로 처벌받게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14년도에 이 50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상태를 살피고 명함까지 줬는데도 이 뺑소니범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 운전자 뭘 잘못했냐면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일단 사고가 난다고 하면 차를 즉시 멈추셔야 돼요. 200~300m만 가도 안 될 수 있거든요. 즉시 멈추고 내려서 상태를 살피고 구호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병원으로 데려가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나 괜찮으니까 병원 안 간다 그냥 가시라 해서 왔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괜찮다 병원 안 가겠다는 걸 녹취를 해두시거나 더 좋은 방법은 그냥 112에 자진 신고를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이런 사고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내가 나중에 뺑소니범으로 억울하게 몰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신고를 해두시면 나중에 혹시 억울한 상황 당하실 때를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볼펜 하나씩 가지고 다니세요. 괜찮습니다. 서명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다 밑에 서명. 그렇죠. 내 서명. 다 청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도 괜찮아요. 영상 찍으면 더 좋고요. 그렇죠. 그래요. 이게 애매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112 무조건 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좋긴 한데 이분들 바쁘시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남겨놔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영상은요? 네, 끝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입니다. 범죄 신고했는데 이건 내라고요? 과태료 내라고요?입니다. 한 운전자가 범법 행위를 발견을 하고 신고까지 했는데 오히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서 억울함을 토로를 했는데요. 어떤 영상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정체된 도로에서 앞차 운전자가 창문을 슬쩍 열고 뭔가를 버려버립니다. 담배. 뭘까요? 담배꽁초잖아요. 네. 무단투기를 창문 열 때부터 직감을 했다고 하고요. 뒷차 운전자가 그 장면을 그대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아유, 담배꽁초 도로에 잘못 버렸다가 그 화물차 적재물에 붙어서 막 불 붙을 뻔한 적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딱 포착했네요. 전에 저런 사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뚝 버리니까 뒤에서 여기 날아오니까 그래서 가드레일 받고 뭐 이런 사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애석하게도 신고자가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 신고한 민원이 불수용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신고자가 문의를 하니까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질 않아서 처리할 수 없다 이런 대답을 받았는데요. 더 큰 문제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보자에게 과태료가 7만 원이 부과된 거예요. 7만 원? 황당한 제보자가 제가 오히려 왜 과태료를 내야 하느냐 물어보니까 경찰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다. 대박. 야, 이거 참. 야,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이건 전혀 못했는데. 이런 빵당한. 빵당 시츄에이션. 아니 지금 자기가 과태료를 7만 원을 물게 된 이 상황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날짜하고 시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안 된다는 건데 이게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저도 운전하면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앞에서 그냥 담배 피는 사람. 연기가 막 들어오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스스로 조사를 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잘 처리하나. 근데 이제는 10명이면 6, 7명 그냥 밖에 버리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좀 많이 낮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밖에 버리지 않는데. 자, 이렇게 밖에 버렸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할까요? 버리면 처벌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뭐 일반인이 이제 그 뭐 길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면 이제 폐기물 관리법상 처벌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운전했을 때 담배꽁초를 그냥 버리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돼서 범칙금 5만 원이 나올 수가 있고 벌점도 이제 10점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으로 찍으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장 간편한 방법은 뭐냐면 블랙박스 영상. 그 영상을. 거기에 이제 날짜도 찍히고 시간 장소 나오니까 그걸 제출하면은 이제 이 사람을 처벌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할 경우에는 또 이제 보상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신고자가 공익 차원에서 범법 현장을 탁 목격하고 탁 찍어가지고 바로 탁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과태료를 대려 7만 원 내라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신고자가 진짜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투철한 시민 정신으로 이렇게 촬영해서 신고까지 했는데 과태료 내야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구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49조에 보면 물론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긴급 자동차를 운전할 때나 아니면 범죄나 재해 신고를 할 때는 예외적으로 운전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신고자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뭐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과태료 정도 처분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 준해서 범죄 신고하는 정도에 준해서 이거는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이 돼서 과태료 부과가 억울하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예외 상황에 있어서 좀 다행이네요. 이 얘기가 알려지게 되면 앞으로 어떤 뭐 범죄 현장이든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봤을 때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요. 아주 얄미운 운전자들 신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이를테면 저 왜 이렇게 그 올림픽 도로 가다가 분당으로 빠지는 그 길인데 늘 실선, 이중 실선 거리. 그래 있어요. 거기서 나를 한참 기다려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싹 끼어들게. 야, 진짜 얄밉죠. 어떤 땐 들이받고 싶을 때. 이런 거. 진정하셔야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럴 때 들이받지 마시고 이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민원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차량 번호가 찍힌 영상물을 첨부를 해서 신고하시면 2주 이내에 신고를 한 사람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뭐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포상금을 받고 싶다. 그럼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면 되고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싶다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 국민신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전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에도 범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신고의식 투철하신 시민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범법 행위를 딱 보고 신고한 사람은 무조건 포상금을 받게 되는 겁니까? 나 블랙박스 영상 봐야겠는데. 저 쓰레기 버리는 거 많이 봤거든요. 아니고 이제 관할하는 데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거든요. 네. 지자체 돈이 많아야 줄 수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규정이 다 다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그 과태료 부담금의 한 10에서 20% 정도고요. 그 5만 원이 범칙금이니까 뭐 10%면 한 5천 원, 뭐 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거는 다 이제 규정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법이 알고 싶다로 갈 거죠.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간병비 월 300만 원 이상 내다가 파산하게 생겼어요. 파산하게 생겼어요. 간병비. 네, 누구나 살면서 내가 아프면 간병비 부담은 어떡하지 하고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실제 사건을 꽁트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간호하는 딸 역할은 장애인 씨가 하고 네. 간병인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그렇게 건강하던 저희 아버지가 병마로 쓰러지실 줄이야. 슬픔을 느끼기도 전에 저는 입원한 아버지를 옆에서 봐줄 간병인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요즘은 간병인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거 있죠?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 그 병간호 해주시기로 하신 분 박수림 씨 맞으시죠?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알았어요. 잠시만요. 네. 지금 아버님이라고 하셨어요? 네. 난 또 어머님인 줄 알았는데. 저는 여자분만 봐드리는 거 못 들으셨어요? 남자분은 무거워서 제 손목이 나만하질 않아요. 이 가녀린 손목으로 무거운 남자를 어떻게 옮겨? 아니 저희 아버지 옮기는 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시겠지만 요즘 간병인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비용도 시세에 맞게 다 드릴 테니까 그래요. 제발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놈의 인기는 뭐 할 수 없죠 뭐. 요즘 평균 간병비가 하루 11만 원인 거 아시죠? 그리고 한 달 30일이니까 따져보면 330만 원 되네. 고객님 요금은 선불입니다. 월 300만 원이면 이거 내 월급인데. 아니야. 아픈 아버지 생각해야지, 그치? 네, 수림님. 간병비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드릴 테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월 300만 원씩 나가는 간병비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지만 요즘 간병비의 평균값이란 말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야 할 간병비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기요, 1급만 내시고 추가 요금 안 내셨더라. 그걸 언제 주시는 거죠? 네? 추가 요금이요? 아니, 제가 내야 될 돈이 또 있나요? 나도 먹어야지. 식비, 밥값, 응? 그리고 야간에 드는 교통비도 잊지 마시고 명절마다 보너스 꼬박꼬박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죠? 아니 사실 제가 매달 300만 원 드리는 것도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식비에 상여금까지 이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꼭 드려야 되나요? 이거 기본을 잘 모르네 이 아가씨가. 요즘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게. 그렇게 싫으면 뭐 새 간병인 알아보든가. 아유 정말.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간병비. 간병비만 내는 것도 부담인데 추가 요금까지. 이러다 제가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이걸 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우와, 아픈 분이 너무... 있으면 저게 큰 부담인데 네.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자녀 A 씨의 얘기입니다. 이거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이런 일 겪을 수 있거든요. 자녀 A 씨의 아버지가 한 달간 병원을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썼는데 계약서를 작성을 하진 않았지만 일일 간병 요금이 11만 원으로 간병인과 구두로 이건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후에 한 달치 간병비 330만 원을 내려고 하니까 간병인이 식대 비용을 일일 5천 원씩 15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요구를 한 겁니다. 한 달 330만 원 간병비 냈는데 식대까지 또 내라. 이거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협의 당연히 안 된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한 게 이 A 씨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인 B 씨도 마찬가지였는데 B 씨는 하루 기준 13만 원의 간병인을 쓰기로 했는데요. 2주에 한 번씩 간병인이 유급 휴가를 요구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2배 간병 요금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와, 한두 개가 아니네요. 2주에 한 번 유급 휴가에 간병비 2배 요구까지 하고 그냥 간병비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될 텐데 여러 이제 추가 금액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요? 소비자원이 조사를 했어요. 네. 2019년부터 21년까지 최근 3년간을 조사를 해봤더니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이 응답자의 31.4%가 간병인 요구로 추가 요금을 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추가 요금 명목을 살펴보니까 뭐 지금 나온 식대 43.9%로 1위를 차지했고요. 네. 2위가 명절 국경일 추가 요금, 또 3위가 교통비로 집계됐습니다. 내 가족인 환자가 있기 때문에 저럴 때 안 주기도 참 그렇고. 맞아. 더 잘 그냥 가족들의 부담이 상당했겠어요. 네, 문제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나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간병인을 찾으려고 중개업소까지 찾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응답자 500명 중에 15.6%는 중개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요. 네. 그러니까 환자 측 가족들이 간병비 외에도 수수료까지 따로 내고 있는 겁니다. 간병인 소개받는데 드는 선급금부터 1급 10만 원 이상 간병비, 추가 금액까지. 이러면 너무 환자 간호하는 측에서 너무 힘들죠. 부담이 이게 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망설여질 때 많은데 이거 그럼 한번 법적으로 따져볼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한국 소비자원이 조사를 했는데 한 88.3% 정도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간병인을 구한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 간병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계약서가 없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사하는 사람은 뭐 식비를 부담하느냐 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간병인 소개받을 때 선급금까지 내는 거 이거 실제 법적으로 유효한 겁니까? 그게 불법이에요. 직업안전법에 따르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간병인 중개 업체가 간병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선급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요구하는 거 다 불법이고요. 만약에 요구하게 되면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네. 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변호사님. 이거 뭔가 계약서 쓰거나 그래야 되는 거 표준 아니에요? 계약서가 있긴 있어요. 네. 뭐 한국 소비자원이나 이제 서울시 누리집에서 이제 표준 계약서가 있는데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선말이어도 깨워야 법에다. 맞아. 계약서가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 계약서 있습니다. 여기 이거대로 해주세요. 절대 안 되고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고 혹시 이제 표준 계약서보다 좀 내용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바꾸시면 됩니다. 특약 같은 데 기재한 다음에 꼼꼼하게 읽으신 다음에 서명 날인하면 그럼 그다음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계약서를 쓰시고 계약서를 쓰기 좀 껄끄럽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간단한 방법이 있죠. 대화를 녹음하거나 톡이라든지 문자로 뭐 식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인 뭐 한 끼당 뭐 5,000원을 합니다. 10,000원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간병 파산, 간병지옥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간병인 관련해서 분쟁 문제 정말 심각한데요.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이나 추가 요금 별도로 존재하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소비자 혼자서 이걸 다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소비자상담센터가 있는데 국번 없이 1372 전화를 거시면요. 궁금한 점이나 불만사항 같은 것들 상담사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분쟁이 이미 일어났다 내지는 소비자한테 뭔가 불합리한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 이럴 때 그냥 자의적으로 마음 급하다고 판단하셔서 이 추가 금액 제공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좀 상담 받으시고 도움 받으셔서 분쟁을 좀 절차 안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계약서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계약서 아니면 아까 녹취하고 녹음하면 맞아. 된다 말씀하셨는데 계약을 맺고 이런 불법 중개 선급금까지 챙기면서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보고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간병비가 왜 이렇게 비싸진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보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게 사실 간병비가 선택진료비 또 상급 병실료와 함께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는 3대 비급여 항목 중에 하나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네네. 여기에 정부가 2018년에 선택진료비는 이제 폐지를 하고 상급 병실료는 급여화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좀 줄었는데 간병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그래서 생길 수밖에 없게 됐는데
있는데요. 이럴 경우엔 간병비가 일평균 11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난 9월에 국회에서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왔지만 이게 또 법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질 않아서 발의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얼마 전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소비자의 간병비 부담이 더 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는 시간으로 그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면서 종일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위해서 24시간 한 사람이 간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늘 수밖에 없었고요. 또 환자 보호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간병인 고용을 포기하고 직접 병간호에 나서거나 또 대출까지 받아가며 비싼 돈을 주고 사설 업체 간병인을 고용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또 방역 목적으로 간병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족의 출입국을 금지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또 비용을 추가적으로 밀어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말씀하신 대로 뭐 간병 파산, 간병 지옥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거 전화번호 한 번 더 얘기해 주실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한국소비자원의 이 소비자상담센터가 있는데요. 국번 없이 1372 전화를 거시면 이런 분쟁 상황이나 이 계약서 쓰는 법이나 뭐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대해서 이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외벌이 10년 차에 접어든 한 남편의 소식인데요. 이분은요, 본인이 원하는 건 딱 하나. 뭐냐면요, 아내의 맞벌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이라도 아내가 좀 벌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연인데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10년 전에 와이프가 애들 돌본다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 점은 항상 와이프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애들도 초등학교에 갔고 예전만큼 손이 많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도 와이프는 맞벌이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월급이 400만 원인데 아파트 대출 갚느라 100만 원 내고 공과금, 보험료, 4인 가족 식비, 그리고 교육비까지 내고 나면 한 달에 40~50만 원 적자가 나요. 아이고, 적자. 결국 주말마다 대리운전하면서 적자 난 걸 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 맞벌이가 더 간절한 거예요. 와이프가 아가씨 때는 사회생활 잘했어요. 한 직장에 10년 이상이 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자격증 따는 공부를 시작하더니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대요. 그리고 슬그머니 자격증이며 제 취업 얘기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와이프가 전업주부로서 일이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애들 교육은 학원에 맡기고 저녁밥은 퇴근하고 온 저한테 맡기니까 하는 일이 청소랑 애들 밥 먹이는 게 다예요. 다른 집은 부부가 같이 버니까 저축도 하고 주말이면 놀러도 다니던데 저는 주말마다 투잡을 뛰고 있으니 남편이 힘든 거 뻔히 보면서 어떻게 돈 벌어오겠다는 말을 안 할까요? 요즘은 제가 아프거나 사고라도 나면 우리 애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와이프가 단돈 100만 원만 벌어와도 소원이 없겠는데 어떻게 하면 한량 같은 와이프를 다시 일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들어오는 월급은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지출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늘고 40~50만 원씩 적자고 그래서
아내가 한 100만 원 정도라도 어디서 벌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남편분은 현재 주말에 뭐 대리 운전까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또 아내가 일할 것처럼 뭐 자격증 공부하더니 그 말이 또 쏙 들어가서 또 아쉬움이 좀 큰 것 같은데 소장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전생애를 통틀어서 돈이 늘 왼수입니다. 이게 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상 속에서 빼놓을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돈 문제가 일단 발생하게 되면 이건 상담으로도 꽤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제가 보니까 우리 사연자께서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에요. 충분히 일을 주중에 하시고 거기에 주말에 대리운전까지 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성장기에 있고 지금 이 가족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지금 아이들 연령대가 그런 때라서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갈 때거든요. 이런 시점에 다른 집 보면 맞벌이 하는 것 같고 우리 집은 너무 궁핍하고 거기에 지금 적자가 40~50만 원씩 난다는 건 이게 1년 모으면 엄청난 거거든요. 맞아요. 걱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맞벌이 문제는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한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황이 여러 가지 걸려있는 게 워낙에 많아서 살필 게 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전 공감이 가요. 내가 아프거나 내가 쓰러지면 이거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 내가 외벌이니까. 근데 저도 이제 외벌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늘 들기도 하는데. 근데 요즘은 보면은 그 외벌이보다는 같이 버는 집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많긴 하고 그리고 아이를 뭐 출산하고 이럴 때 다시 외벌이가 됐다가 또 맞벌이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외벌이나 맞벌이 그 비율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되죠? 궁금하시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조사했습니다. 자, 맞벌이 대 외벌이의 비율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 그 전체 부부 10쌍 중에 5쌍 정도 559만 3천 명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맞벌이나 외벌이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연령대별 비율을 따져보면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40대는 맞벌이 가구 비율이 53.1%로 외벌이보다 좀 앞섰어요. 그 뒤를 이어서 30대가 51.3%, 또 50에서 64세가 49.3%, 29세 이하 연령대가 38.3% 순으로 많았는데, 그러니까 29세 이하 부부를 제외하고 30에서 64세 부부 가구의 절반이 아내와 남편 모두 일을 하는 그런 셈인 거죠. 아, 전체 비율은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사연자가 속해 있는 이 40대 맞벌이 비율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내 주변에는 다 맞벌이였는데 왜 우리 집은 외벌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크다 보면 그리고 이제 이 같이 살다 보면 가족에 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부부싸움에 원인이 온일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맞벌이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널렸죠. 많아. 특별히 이제 옛날에는 성 역할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바깥 양반이 있었고요. 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깥 양반은 밖에 나가서 돈 벌면서 옛날 우리가 많이 썼던 표현 있죠. 우리 집의 대통령. 전체적으로 경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이나 결정도 가장이라는 이 남성이 대부분 결정을 했던 시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이제 맞벌이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나아가서 그 얘기는 여성들의 경제력이 확장되면서 집안에서의 결정권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이건 돈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지만 사실은 성격 문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상담했던 사례 중에 약간 놀라웠던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경우는 이 남편이 40대고 아내가 이제 13살이 차이가 나요. 30대입니다. 나이가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데다가 젊잖아요. 젊은데 남편이 전체 경제권을 딱 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딱 정해진 금액, 오늘 얼마 필요해, 내일 얼마 필요해, 공과금은 얼마, 교육비는 얼마. 딱 그 돈 말고는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아내는 도대체 우리 집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그런데 그 집안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의 입원비 일부라도 그래도 이렇게 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남편에게 어머니가 아프고 이런 입원비가 발생했으니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이 벌어서 내라고. 너무해요. 이게 너무 야속하고 눈물을
뭐를 감출 수 없을 뿐더러 이런 가족으로서의 배신감 같은 걸 느껴서 상담을 찾아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한 사람만 외벌이로 돈을 번다는 게 네. 힘든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 돈을 버는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기도 하고 동시에 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지만 나머지 가족들도 이 돈을 버는 사람을 중심으로 약간 가족 눈치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뭐 서로 내 어머니, 네 어머니 이렇게 가릴 건 없지만 이렇게 부모님 사이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경제적인 이슈가 또 다른 갈등, 특별히 부부 갈등의 문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 또래들도 외벌이보다는 맞벌이들이 좀 있는 건데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거의 외벌이였죠. 아버지가 돈을 밖에서 벌어오고 그걸 어머니는 알뜰살뜰하게 그 절약하고 저축하고 이런 모습을 저희는 보고 살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안 돼요. 혼자 벌어서는 집을 어떻게 사요? 생활 자체가 힘드니까. 네. 그죠? 벌어도 힘든데요. 자, 결혼 후 몇 년째 놀고 있는 한량 아내, 맞벌이 좀 하고 싶어요. 솔루션은 뭐가 있을까요? 맞벌이가 간절한가? 방법을 바꿔라. 일단 이 간절함은 우리가 상황을 들어봐도 그렇다고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내에게 맞벌이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남편도 지금 투잡을 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내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 맞벌이를 요청하는 거라 간절함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의 방식으로 지속한다면 맞벌이 하러 나갔던 아내도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까 살짝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아내 보고 한량 아내 그래. 근데 이 한량 아내에게 당사자에게 좀 물어봐야 되는 주제입니다. 정말 한량 아내인가? 지금 아이들 한참 크는 나이 꽤 컸다고 이야기하지만 네. 결혼 10년 차면 아이가 많이 커도 10살 전일 거예요. 그러면 이때 둘째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때가 사실상 부모들이 꽤 아이들 손이 많이 가는 맞아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아이의 뭐 가사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손이 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모르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아내는 이유가 무엇이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를 한량 아내라고 부를 때에는 그 말 끝에 그 눈빛은 무엇이겠는가? 그 말투는 어떤 것이었겠는가? 이런 자존심이 상하게끔 만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과연 아내는 그 앞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갈 의지가 생길 것인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남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남편이 조금 불만이 많은 것도 알겠고 지금 너무 간절하고 속상한 것도 알겠어요. 근데 남편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정리가 바로 뭐냐? 남편의 요는 첫째, 나는 힘든데 당신은 왜 놀고 있냐? 놀고 있냐? 두 번째로는 다른 집은 다 맞벌이 하는데 당신은 왜 놀고 있냐? 세 번째는 애들 그만큼 다 컸는데 당신은 왜 놀고 있냐? 네 번째는 그걸 알면서 왜 놀고 있냐? 이거거든요. 네. 이런 느낌의 일상의 압박을 받는다면 사실은 내가 원하는 또 간절한 또 현실의 문제를 보더라도 마음이 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아내에게 이 방법이 남편이 지금까지 썼던 방법이 유효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10년 전에 아내가 회사 그만두고 애들 내가 키우겠다 집에서 그랬을 때 남편이 너무 고마워했죠.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와서는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무슨 한량 같다 이런 얘기하니까 아내에 대한 이 남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티가 나는 거죠. 맞아요. 남편은 지금 뭐 투잡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내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연 들었을 때 막 아내가 뭐 사치를 한다거나 돈을 막 허투루 쓴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있어도 뭔가 시작했는데 몸이 아파서 스르르 그만두더라. 이 정도만 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생각하는 것만큼 남편의 시간에 따라서 언제는 직업을 그만두고 언제는 또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고 남편의 타임과 아내의 타임 그 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내가 취미 생활을 하고 혹은 과소비를 하는가 그런 얘기 전혀 없고요. 또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아내가 남편이 왜 이것밖에 벌어오지 않느냐고 화를 내거나 투정을 부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남편의 요구는 엄밀히 말하자면 아내가 지금보다 더 부지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남편이 보여줬던 이 비난이나 아니면 일그러진 표정이나 혹은 그 말할 수 없이 차가운 그 눈빛이 있었을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아내의 마음을 돌리긴 쉽지 않으니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먼저 남편의 마음을
들키지 않고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부부의 긴장도를 먼저 낮추고 아내에게 온도를 주어야지 기분이 좋아서 어깨를 펴게 되지 아내를 춥게 만들면 오히려 할 수 있는 것들도 움츠러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의 방식을 제가 볼 때는 180도 바꾸어서 다른 전략으로 들어가셔야 지금까지 아내에게 맞벌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방법 적절하지 않았으니까 아내도 나갔다 다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제 방법을 좀 바꿀 때가 됐습니다. 바꿔보시죠.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 그거 있잖아요. 남과 비교하는 거 참 안 좋은 건데 앞집 순이 엄마는 뭐 돈 벌어서 얼마를 벌어왔다더라. 옆집에 영희 엄마는 맞벌인데 저축하다 한다더라. 여행 간다더라. 돈 많이 번다더라. 이런 얘기하면 옆집 영희 엄마랑 결혼하든지 살든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싸우죠. 그럼 싸운다니까요. 순이 엄마가 마음에 들어, 영희 엄마가 마음에 들어. 뭐 이래가면 싸운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거 경험했잖아요. 누구 너 봤지? 누구는 뭐 집에서 뭐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장학금 받아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데 누구는 어디 대기업에 턱턱 들어가더라. 아 이거 굉장히 안 좋잖아요. 맞아요. 비교 대상을 그냥 콕콕 찔러서 얘기하면 더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아내는. 당연하죠. 그렇다고 그 비교하는 대상을 떠나서 이사를 가기엔 이사비가 없고요. 아주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비교를 통해서 성장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나이를 먹어서 우리가 다른 집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불편한 이야기고 오히려 저 같으면 비교를 하는 순간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좀 돌아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 비교보다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동기를 주고 이 동기를 준 다음에 환경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렇지. 이 사람이 자발성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과정이자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재취업 못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 그러네. 이것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수도 있잖아요. 맞아. 이거 지금 남편이 볼 때는 집에서 놀면서 뭐 하냐 이거거든요. 애도 다 키웠는데 이제 뭐 하냐. 옆집 다른 집 다 맞벌이 하는데 너 뭐 하냐. 이 얘기인데 네. 우리가 약간 거칠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집 사정을 볼 때는 맞벌이가 필요해요.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 아내의 속사정은 남편이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는 제가 보니까 벌써 뭐 일하러 나간다 어쩐다 했는데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이 얘기는 아내가 새로이 뭔가를 시작하는 과정에 적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10년 전 그녀가 지금 또 다른 10년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고요. 기기도 너무 많이 달라졌고요. 처음에 아내가 10년 동안 직장을 다닐 때는 10년 전에 입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20년 전에 입사를 했던 겁니다. 지금하고 기술력도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함께 일터에 나가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학원 같은 거, 재취업을 위한 뭐 직업훈련원 같은 데를 다니실 수 있는데 네. 거기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만하지 않고요. 맞아. 실패 경험도 굉장히 많고요. 그 가운데 정말 몇 %가 취업에 성공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맞아요. 아마 막상 시작한 그 자리에서 아내는 겁이 덜컥 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남편이 볼 땐 굉장히 건강한 것 같지만 아내가 벌써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남편이 실제 충분히 알지 못하는 아내만의 이런 몸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체력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복잡한 요소들을 우리가 주로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제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이 아내가 겁이 난 것도 있는데 자신감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거예요. 이 자신감이 떨어진 데다가 남편은 속도를 내라고 하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건 건강한 말일 때 가능하고 맞아. 이미 달려본 말일 때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은 시작 지점에 너무 압력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러니 아내는 지금 겁먹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동시에 몸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내의 환경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내가 결혼 전에 한 직장에서 10년을 다녔으면 꽤 이제 직급이 올라갔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뭐 팀장이나 차장이나 이렇게 맞아. 됐을 텐데 다시 재취업을 한다는 건 신입으로 돌아가서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력 단절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10년 동안 난요. 집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 말이 딱 맞아요. 취업을 못하는가 안 하는가. 제가 보기에는 못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제가 약간 좀 조금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뭐냐면 아내에 대한 정보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내의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격증이니 뭐니 시작하려다가 다시 쏙 사라졌다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 남편의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남편의 성에 차지 않는데 제가 보니 어쨌든 아내는 그 사이에 노력을 했는데 첫째, 그 노력을 먼저 무효화한 거고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 지난 10년간 아이들을 키웠던 그 세월에 대한 무효화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속상했고 또 한 가지는 굳이 비교할 게 없어서 옆집 여자랑 비교를 하는지 정말 불쾌한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좀 친정엄마가 이 상황을 들으면 굉장히 내 사위가 무자비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가 허리가 아프대잖아. 애가 머리가 아프대잖아. 애가 힘들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이렇게 약간 밀어 세우고 몰아세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은 화가 나요. 노력이 부족해도 화가 나고요. 열등감이 있어도 화가 나는데 옆에서 막 거기다 밀어붙이기까지 하면 완전히 철수해버리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아내는 철수 중인 것도 있지만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는 이건 단순히 맞벌이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에 굉장히 심각한 불화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남편이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또 대리운전까지 한다니까 번아웃 될까 봐. 그러면 사람이 그냥 팍 손을 놔버리는 거고. 맞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싶은데 이 또 남편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이런 불만을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 400만 원의 기본급에다가 그다음에 주말에 또 대리운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보면 그렇게 완전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 또 생활비에 쪼달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돈을 못 버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 한다기보다는 전문가를 만나서 좀 지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상담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재정상담 도움됩니다. 실제 우리가 재정상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정상담은 빠듯하고 돈은 우리가 쓸 것도 없는데 나가는 건 너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우선순위도 정하고 전체 양을 어떤 방식으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을 것인지에 대한 조정을 해주거든요. 내가 돈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그 와중에서도 그 안쪽에 정리가 됩니다. 재정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지금 세일센터와 같이 경력단절 관련된 여러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보실 텐데 거기에 가시면 상담 프로그램도 있어요. 상담 프로그램은 단순히 일에 대한 여러 직무를 배우는 걸 넘어서 마음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도 다루고요. 꼭 그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화내지 말고 아내 걱정을 해라. 아내 걱정. 제가 이 남편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함이나 이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너무 절실한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왜 힘든가, 왜 혼자 힘든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남편이 우리 집안의 지출 내역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집의 경제권을 남편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경제권을 다 쥐고 전체를 관할하고 있으면 사실 주는 돈만 받아서 쓰는 아내 입장에서는 크게 이게 어떤 데서 불안이 있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이 남편에게 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감 혹은 부담감 이런 것들이 수동적으로 오지 적극적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내하고 걱정만 화만 낼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약간 걱정스러운 한탄이 섞인 혹은 우려가 섞인 이런 한숨을 섞으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일 이렇게 했는데 걱정이 태산인데 이거 어떡하지? 뒤돌아선 한숨이 뒷사람에겐 더 크게 들리는 거거든요. 기억하시고 화를 내기보다 오히려 아내에게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걱정을 하는 것. 걱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겪고 화로 가져가시면 첫 번째 있었던 그 이전의 일들이 다 반복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가정경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아파서 쓰러지거나 내가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지? 이 걱정이 앞서는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걱정하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에 대해서 걱정이 되면 그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표현하는 방법을 맞아. 왜 걱정을 하지 화를 낼까요? 그러니까 그게 방법의 문제이긴 한데요. 그 방법은 자기의 방법인데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전달법은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하는 거라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재취업 계획에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가족이 또 재취업했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이야기하지, 화내지 말 것, 그리고 이런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말하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아다닐 때 가족 안에서만 해결하지 마시고요. 세일상담센터와 같은 공식적 기관을 활용하신다면 전문가가 여러모로 이분의 마음의 안정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꼭 활용해 보세요. 남자들이 말하다가 왜 화내는지 아세요? 왜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마음에 있는 거를 표현이 잘 안 돼서요. 그래, 맞아. 그런 이게 인정이니까.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소리부터 지르잖아요. 네. 근데 10년이면 격렬히 단절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아이를 좀 키워놓고 나가서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건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정해진 건 없어요. 네. 그 사람의 상황이나 아이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다시금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제가 영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The shorter, the better.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경력 단절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은 것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아 때문에 혹은 또 다른 이유로 경력 단절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가능하면 그 기간을 조금 단축하셔서 새로운 일에 대한 그 도모의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기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어떻게 딱 이렇게 해결하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 댁에서 좀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은 좀 풀렸지만 오늘 입동이에요. 네, 오늘 입동입니다. 날 풀렸을 때 항상 나오는 말이 그 기온차거든요. 네. 일교차, 오늘도 일교차 크게 벌어지고 이럴 때 건강 상하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